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 강의 노트 보니까요. 한국의 창업 관련 법규들이 정말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언뜻 보면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법규들이 어떤 기업을 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어떤 청사진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 복잡한 지도를 좀 함께 보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혹은 이해하려는 분들께 꼭 필요한 핵심 길잡이들을 쏙쏙 뽑아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창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하고 의미를 가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규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를 세운다 이런 것 이상으로 법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큰 그림하고 중요한 디테일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한국 법은 어떤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지원 대상으로 삼는 걸까요? 역시 여러 법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 기본법부터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규모 기준입니다. 이건 주로 회사의 주된 사업 분야별로 정해진 평균 매출액 기준, 이걸 충족해야 하고요. 아, 매출액 기준. 둘째는 이제 상한 기준이라고 해서 아무리 매출 기준을 만족해도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 5천억 원. 네네. 매출액도 맞고 자산도 5천억 미만이면 그럼 다 중소기업인가요? 아닙니다. 세 번째 요건이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독립성 기준입니다. 독립성 기준이요? 네,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산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우리가 흔히 모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이 지배하는 자회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름만 바꿔서 중소기업 혜택 받는 걸 막으려는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관계기업이나 친족 범위 같은 용어도 나오던데 이것도 독립성 판단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관계기업이라는 게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가지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최대 출자자일 때 이 두 기업하고 그 관계사들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보는 개념이에요. 아, 하나의 그룹으로. 네, 이 그룹 전체의 규모나 독립성을 따져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친족의 범위도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렇게 꽤 넓게 정의되어 있어서요. 특정 가문이 여러 회사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걸 방지하는 거죠. 네네. 결국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중소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꼼꼼하네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받던 혜택이 갑자기 땡 하고 끊기면 좀 타격이 클 텐데요. 그쵸?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법은 매우 현실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유예기간 제도인데요. 유예기간이요? 네,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이유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해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줍니다. 아, 3년이요? 네,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자료에는 최대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제가 예전 규정을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법이 개정돼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걸로 확대됐습니다. 아, 5년. 네. 네. 중요한 점은 기업이 성장의 문턱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잃을까봐 성장을 주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이걸 막고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네네.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거죠. 와, 최대 5년이면 정말 꽤 긴 시간이네요. 이건 정말 기업 성장을 배려한 제도 같아요. 혹시 예외는 없나요? 무조건 5년이 보장되는 건가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큰 기업이랑 합병한다거나 아니면 흔히 대기업 집단이라고 부르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게 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 그럴 때는 안 되는군요. 네. 또 이미 유예를 받았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후에 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반복될 때는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막으려는 어떤 균형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 회사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를 들어 제조업도 하고 서비스업도 하는 그런 회사처럼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된 업종이요? 네. 여러 사업 중에서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그걸 그 회사의 주된 업종으로 보고요. 그 회사의 전체 평균 매출액을 이 주된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에 맞춰서 판단합니다. 아, 전체 매출액을 주된 업종 기준으로. 그렇죠. 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사업 분야하고 전체 규모를 보겠다는 겁니다. 평균 매출액 계산도 이게 간단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사업 기간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고요? 네, 정확한 규모 측정을 위해서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기업의 연역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인 평균치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년 이상 된 좀 안정적인 기업은 최근 3년 평균을 쓰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그렇죠. 반면에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은 짧은 기간의 실적만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월별 또는 일별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아, 복잡하네요. 구체적인 계산식 자체보다는 각기 다른 상황의 기업들을 좀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큰 틀을 봤으니까 창업 그 자체에 대한 법의 시각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냥 사업자 등록만 내면 다 창업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새로움이죠. 새로움. 네. 그래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창업이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업 승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물려받거나 넘겨받아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건 창업이 아니에요. 아, 승계는 창업이 아니다. 네. 둘째는 폐업 후 사업 재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바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이게 지원 혜택만 노리고 형식적인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럼 한번 폐업하면 같은 사업으로는 다시 창업 지원을 받기 어려운 건가요? 실패하면 재개가 너무 힘든 구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재도전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폐업하고 나서 3년, 만약에 부도나 파산 때문이면 2년이 지나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 기간이 지나면 되는군요. 네,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보는 거죠. 더 중요한 예외도 있는데요. 만약 사업 실패 경험이 있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성실 경영 평가를 통해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폐업 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요? 네, 실패를 자산 삼아서 혁신적으로 재도전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군요. 그럼 세 번째 제외의 경우는 뭐였죠? 기업 형태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 이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 주체가 옷만 갈아입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창업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법이 인정하는 창업은 기존 사업의 단순 연장선이나 외형 변경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경제 주체가 새로운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 이렇게 진짜 창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공공기관 우선구매 같은 내용이 있네요. 네, 그게 대표적인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연간 구매액의 일정 비율, 자료에는 8%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8%? 이 비율만큼을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의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신생 기업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판로 확보 기회가 되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신생기업들한테는요. 다만 단순히 물건을 떼다가 포장만 바꾸는 식의 단순 가공품은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면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인해서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걸 발급해 줍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 3년. 네,
만약에 허위로 확인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취소되고 1년간 재신청도 못하게 됩니다. 정당한 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창업 초기에 복잡한 행정 절차들 있잖아요. 네, 엄청 많죠. 이걸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 같은 인프라도 갖춰져 있습니다. 편리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기술 혁신이나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 우리가 흔히 벤처기업이라고 부르는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벤처기업법에는 뭔가 좀 특별한 용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벤처기업 집적시설, 실험실 공장, 이건 뭔가요? 네, 벤처기업법은 아시다시피 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보니까요.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말 그대로 벤처기업하고 지원시설이 한 곳에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공간이고요. 모여있는 곳. 실험실 공장은 대학이나 연구소 안에 연구도 하고 소규모 생산도 같이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 외에도 기술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랑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 같은 조직 형태도 법에서 다루고 있죠. 소셜벤처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다니 흥미롭네요. 그럼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공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주요 유형하고 예비 단계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첫째는 벤처 투자 유형입니다. 이건 검증된 투자기관, 엔젤 투자저나 VC 같은 곳에서 일정 금액, 자료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요. 그 투자 금액이 자본금 대비 일정 비율, 보통은 10% 이상인데 문화 콘텐츠 기업은 7% 이상이면 됩니다. 투자 금액이랑 비율이 중요하군요. 네, 시장에서 이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런 증거로 보는 거죠. 투자를 못 받았으면 벤처기업이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길이 연구개발 유형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R&D 조직을 갖추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하고 총액이 일정 기준, 예를 들면 매출액 대비 5% 이상면서 연 5천만 원 이상, 이걸 넘어서면 됩니다. 연구개발 투자? 네. 창업 초기 기업, 한 3년 미만 기업은 비율 조건은 면제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성장성 평가도요? 그렇죠. 기술 투자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잠재력을 보는 거죠. 투자나 연구개발 실적이 아주 좀 부족해도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게 3번째 혁신 성장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기술보증기관 같은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하고 사업의 성장성 자체를 직접 평가받아서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기술과 사업성 자체를 보는군요. 네, 당장의 투자 실적이나 R&D 규모보다는 기술하고 사업 모델의 잠재력,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경로가 있네요. 심지어 창업 전에도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비 벤처 유형인데요. 아직 사업자 등록도 하기 전인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혁신성장 유형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 미리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벤처래요. 네, 시작부터 벤처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죠. 이렇게 다양한 확인 경로를 둔 것은 자금 조달 방식이나 성장 전략이 다른 여러 형태의 혁신 기업들을 폭넓게 포용하고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작은 시작,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알아보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혼자서 혹은 아주 소규모로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 기술, 지식 같은 걸 가진 개인이 혼자서 혹은 5명 미만의 동업자하고 같이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은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직원은 없이. 네. 주로 지식 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아니면 앱 개발, 컨텐츠 창작 같은 분야가 해당되죠. 근데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바로 1인 창조기업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럼 성장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또다시 그 성장의 딜레마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더라도 그 다음해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 자격을 유지시켜줍니다. 여기도 3년 유예가 있군요. 네,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려는 배려죠. 다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같이 좀 전통적인 형태의 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특정 분야만. 네, 특정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의 소규모 창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지원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기업으로 인정받나요? 대표가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대표자 이름만 올리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 네, 여성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여성이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동시에 그 여성이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최대 출자자여야 합니다. 최대 출자자요. 네, 실질적인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최대 출자자라는 건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만약에 여성 대표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실질적인 소유주로 의미합니다. 만약 여성 대표가 2명 이상이라면 그분들 지분을 합해서 최대가 되어야 하고요. 장애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에 공동대표 체제라면 장애인 대표의 지분,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요. 비장애인 공동대표보다 많아야 합니다. 지분이 더 많아야 하는군요. 네. 협동조합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조합원 수나 출자 지분, 이사장 및 이사진 구성 등에서 여성 또는 장애인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해당 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와,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네요. 이름만 빌려주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확실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은 지원제도가 명목상의 대표가 아닌 실제로 해당 그룹, 그러니까 여성 또는 장애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의 창업 관련 법규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가리는 그 촘촘한 기준들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배려하는 유예기간이라는 안전망, 또 법이 인정하는 진짜 창업의 의미와 재도전의 기회,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 벤처기업이 되는 다양한 길, 작지만 강한 1인 창조기업의 정의, 마지막으로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의 실질적인 요건까지. 와,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기업들을 분류하고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려 하는지 그 구조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내 회사가 법적으로 어떤 이름표를 달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름표. 중소기업이냐, 창업기업이냐, 벤처기업이냐, 혹은 1인 창조기업이냐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세제 혜택, 규제 수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복잡한 법규들은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 로드맵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법은 기업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여성기업 등등 명확한 상자들로 나누고 정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체계가 과연 한국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교하게 그려진 상자들의 경계에 있거나 혹은 아예 그 바깥에 존재하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가들에게는 어떤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